네, 이번 코너는 시장 킥, 이슈 킥. 예. 요즘 그 뭐 요리 프로그램에 이 킥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포인트, 핵심, 뭔가 딱 와닿는 내용을 짚어가지고 이야기를 좀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로라 투자자문의 유창희 본부장 자리에 있고요.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앞서 뭐 포인트가 짚어지긴 했습니다만 이번 주에 가장 그 증시에서 주목받는 건 아무래도 CES,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중에 하나라고 하는 CES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7일부터 아마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조연설이 또 있는 걸로 같은데 이 CES에서 과연 기술 화두는 무엇이 될 것인가? 이미 많이 공개는 됐습니다만 그래도 두 분의 의견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이창대 대표부터 가볼까요? 네. 일단 이번에 이 CES 관련해 가지고 많이 주목을 하고 계실 텐데요. CES 사실 우리가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CES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전자박람회로서 세계 3대 박람회로 꼽히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CES를 저는 가장 많이 강조를 드려요. 일단 연초에 시작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혁신 업종들을 볼 때 CES를 필두로 해서 미래의 어떤 기술이 본격적으로 우리 생활로 침투해 올 수 있겠구나. 이걸 미리 좀 알아볼 수 있는 단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혁신 업종이라고 하면 뭐 최근에 가장 강력한 파동을 보여줬던 건 아무래도 배터리겠죠. 불과 네. 이제 몇 년 전까지. 이러한 것들이 많이 오는 것을 14년에도 테마는 있었고 16년에도 테마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잠깐 반짝 올랐다 떨어지는 말 그대로 테마성이었는데 2020년도 이때 이후에는 본격 파동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럼 이런 본격 파동을 우리가 어떻게 캐치해낼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CES를 통해서 점쳐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후 미래의 혁신 업종을 투자할 때 어떻게 보면 자칫 이게 좀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네. 이게 정말 좀 먼 미래의 일인데 너무 빨리 투자한다라든지 뭐 과거에 그래핀 같은 테마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럼 그 시점을 어떻게 볼 것이냐를 우리가 볼 때 CES를 보는 게 저는 굉장히 유효하다고 보고 싶고요. 그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어떻게 접목되는지를 봐야 하는데 이번 CES에서 기대되는 건 아무래도 AI, 그리고 그 AI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수익화 모델로 가져올 것이냐, 이것이 저는 화두로서 가장 주목해봐야 될 만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 섹터에 있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파생되는 이 구조와 모델들을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영화 속 가상이 현실로 빨리 다가온다. 뭐 이렇게 화두가 되겠죠. 네, 그죠? 맞습니다. 그것이 이제 디바이스라는 물리적인 기계와 또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이루어지는데 젠슨 황,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엔비디아의 지금 CEO죠. 네. 제가 이제 오늘이라고 했는데 아까 그 미국에 가 있는 분들이 기조연설에 참여하겠다 그랬고 오늘인 줄 알았더니 우리 시각으로는 내일 이 시간대인 네. 것 같아요. 자, 젠슨 황 CEO의 기조연설은 어떻게 예상을 또 하시는지. 글쎄 뭐 젠성의 어떤 발언을 예상하는 게 쉽지 않은 그렇죠. 워낙에 튀는 가끔 통화도 하고 분이라서. 그러시지 않나요? 근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번에 계속 언급을 한 게 로봇 관련돼서 사실은 젠성왕이 작년 상반기부터 로봇에 대한 얘기를 엄청 많이 했었어요. 네. 로봇이 앞으로 우리의 새로운 먹을거리가 될 것이라는 말을 했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기업들이 주가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휴머노이드 이런 부분이 주목을 받으면서 또 젠성왕이 지난번에는 가장 최근에는 로봇이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새로운 티핑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런 발언들을 했죠. 그래서 제슨 토르를 상반기 중으로 이제 출시를 하려고 젠슨 토르? 제슨 토르. 네, 제슨 토르라는 이제 그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칩을 이제 출시한다. 아, 칩 이름이. 네. 뭐 블랙웰 이런 거. 네, 그런 것처럼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아마 그 부분을 좀 강하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자기네들의 칩이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또 이것이 어떻게 또 시장을 조금 평정할 수 있을지 여부를 발언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어쨌든 최근에 반도체가 같이 움직임이 나오는 것도 결국은 로봇에 들어가는 로봇만 주목하다가 거기에 들어가는 칩이 결국에는 또 반도체가 또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움직이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어떠한 발언을 좀 하는지 여부를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블랙웨일이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얘기보다는 새로운 시장에 대해서 어쨌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강한 섹터를 보면 AI, 로봇, 뭐 드론 뭐 이런 쪽이거든요.
근데 이들 섹터가 사실은 2023년도에 엄청나게 좋은 상반기까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네. 그리고 한 1년 반 정도를 계속 내려왔다가 이제 반등을 주는 것인데 이번 CES에서 그 기간 동안 이제는 어떻게 보면 개발하는 단계였다면 이게 실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좀 접할 수 있는지 여부를 그 가치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그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뭐 이 집접도와 초소형 경박 단소 뭐 이런 얘기들은 네. IT에 늘 하는데 그것을 제품으로 이번에 시연했다라고 젠슨 황이 뭔가 포문을 연다면은 네. 상당히 그 관련된 산업의 영향력이 주르륵 다 밸류체인이라고 하는 서플라이체인 다 연결이 되겠군요. 자, 양자암호 얘기가 오늘 또 나왔어요. 이제 보안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저거 다 뚫리면 어떻게 돼? 요즘 보면 뭐 오늘 아침인가요? 아이폰의 인공지능에 해당되는 시리가 일부 미국 소비자들한테 정보를 캐내서 광고를 보냈다. 그래서 애플이 인정은 안 했는데 배상은 하겠다. 네, 뭐 희한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보안과 관련된 이슈일 수도 있겠는데 양자암호? 어떤 연관성을 지어볼까요? 일단 양자암호가 우리가 이렇게 좀 떠오르는 이유를 몇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 AI랑 밀접하게 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미 2020년도부터 AI 관련된 우리가 흔히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카테고리로서 4차 산업혁명으로서 묶어서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걸 이제 구동시킬 수 있을 만한 핵심 뇌 역할을 해주는 게 또 AI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AI를 통해서 파생되는 것들이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장 자동화라는 것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파생이 돼 나가는 것인데 결국 이 4차 산업혁명을 이제 돌리기 위해서는 AI가 선제적으로 필수라는 것이죠. 그럼 이 AI를 돌리기 위해서 먼저 필요했던 게 무엇이냐면 일단 데이터 센터가 좀 필요하구나. 그걸 많이 지으려면 또 전력 인프라가 또 노후화되어 있는 미국이 그러다 보니까 전력 인프라가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죠. 네. 인프라 관련된 종목 중에서도 가장 빨리 그리고 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얘기가 나온 것이 AI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하드웨어. 결국 이제 기기가 갖춰져야 그걸 또 연동시키는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니까요. 그래서 이제 HBM 관련주가 올라간 것이고 양자 컴퓨터가 그 다음에 나온 이유는 결국 이 AI가 결국 하드웨어까지 갖춰졌을 때 그걸 구동시킬 때 연산 처리를 해주는 기본적인 시스템이 필요한데 네. 여기에 이제 막대한 계산량이 필요합니다. 이걸 이제 해당하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양자 컴퓨팅이다 보니까 사실 이 기술이 발전되어 오는 단계 안에서 순차적으로 수급이 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고요. 자연스럽게 여기에 관련된 이제 미국 주식이라든지 뭐 한국에서도 테마성으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끝날 거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긴 호흡으로 봤을 때 AI발 4차 산업혁명을 보시면서 투자를 고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뭐, 이 기존의 연산이라고 한다면 CPU가 이제 1과 0의 연산이죠. 이진법. 근데 양자컴은 이제 1과 0 그리고 또 다른 3차원적인 계산? 저도 정확히 이해는 잘 못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XY에서 이제 XYZ까지 나가는 연산법인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물리적으로는 빨리 계산을 해야 되고 그와 관련된 이제 이 기술 이슈들이 계속 등장을 하는 것 같다 생각은 드는데 양자컴 기술 선점을 한 글로벌 경쟁 네. 예, 이런 것들은 어떤 지금 추이를 보이고 있는지 이것도 뭐 사실은 아이온큐라는 회사가 가장 양자 컴퓨터로 이슈를 많이 받았죠. 이슈를 많이 받고 이번에도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좋게 나오면서 이게 이렇게 빨리 수익 모델을 만드나 하면서 주가가 사실은 10월 달에 한 8달러 하던 6, 7달러 하던 주가가 지금 47달러까지 상승을 해 있는 상황이에요. 거의 뭐 한 2달 만에 한 4배 정도, 5배, 4~5배 정도 상승을 했고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아이온큐. 네, 아이온큐라는 네, 회사입니다. 주주 문제 때문에 또 이슈가 네. 있었던 근데 것 이제 같은데. 여기 관련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초반에는 엑스게이트라든지 뭐 우리로 뭐 이런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고, 국내에서는? 네, 국내에서는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이제 이들 기업 좀 양자 컴퓨팅이라고 좀 이슈가 있는 기업들이 일부 통신사들하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양자 컴퓨팅에 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회사가 뭐 SK라든지 KT 같은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들하고 이제 보안 관련돼서 뭐
준비를 하고 있다, 혹은 개발을 하고 있다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임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후죽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가가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뭐 관련된 기업들, 뭐 우리넷, 뭐 코이버, 뭐 이런 기업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로가 16%, KCS가 10%, 뭐 엑스게이트가 한 4%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나머지 기업들, 이게 양자 컴퓨터 불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윈 플러스라는 회사가 상한가, 그리고 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라는 회사가도 상한가인데, 사실은 이거는 워낙에 동전주다 보니까 그 조금은 주의를 하실 필요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저가주.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다만 이제 양자 컴퓨팅이라는 걸 명확하게 설명하기 쉽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2023년 초전도체 같은 분위기로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라 보고 있고, 저는 일단은 CES에서 이번에 양자 컴퓨팅, 그러니까 구글이죠. 구글이 그 관련된, 그러니까 지난번에 구글이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상당 부분 좀 진보한 제품을 한번 공개를 좀 했었죠. 그래서 이것을 CES에서 한 번 더 공개를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양자 컴퓨팅에 엄청난 역할을 해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직은 없기 때문에 네. CES의 어떤 이슈에 따라서 상승을 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약간 조정 가능성도 있다. 다만 양자 컴퓨팅이라는 게 지금 이제 태동기에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관심은 가져갈 필요는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관심은 갖되 또 너무 쏠린다고 해야 되나요? 우리 증시가 이제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 내러티브라는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나레이션처럼 쭉 늘어놓는 거죠. 뭐 어떤 이슈가 등장하면 거기에 관련된 기업은 뭐라는 등식이 있어요. 네. 근데 실제 들어가 보면 관련성 잘 모르겠고, 예, 그렇죠. 그렇지만 그건 필요치 않다. 그냥 시세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라고 투자자들은 이제 단편화 시키시는데, 뭐 계속 짚어 나가겠지만 리얼리티나 핵심을 좀 잘 찾아보도록 하죠. 자, 이슈가 너무 늘어지니까 두 번째 이제 반도체로 좀 넘어가서 반도체 수출 중국 의존도가 감소한다 이런 분석이 있던 것 같은데, 중국 수출 의존도의 하락 이건 반도체는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일단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글로벌 패권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결국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중국이 이제 전 세계 생산 공장 역할을 했지만 이번에 전 세계적인 임금 인플레이션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플레이션의 가장 마지막 단계, 그리고 가장 강력한 단계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고 지금의 로봇 성장성이 거기에 맞물리면서 수익성이 올라가서 확장되고 있는 것도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땐 그럼 이제 중국이 더 이상 전 세계 생산 공장 역할을 하지 않겠구나. 또 미중 무역 전쟁의 연장선상이기도 하고요. 네. 이미 뭐 바이든 때부터 이제 치포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중국을 좀 배척해 나가는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의존도를 우리나라도 아무래도 이제 좀 줄여나가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뭐 일본이라든지 대만, 그리고 미국과의 이 4개국 동맹, 특히 최근 이 AI 칩 관련해서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의 TSMC, 그리고 한국의 SK하이닉스, 이 3자 동맹이 굉장히 좀 강력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른 기업들이 끼어들 틈이 딱히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겠고, 저는 HBM이나 하드웨어, 반도체에서는 결국 이제 1등만 살아남는 그런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서 이 대장 종목 외에 좀 다른 종목을 보시기에는 리스크가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네, 승자 독식 그 체제가 이미 견고하게 굳건히 약간 그렇게 산업을 좀 이해하는 게 누군가가 옆에서 끼어들어서 이제 바스가락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 얘기를 해주신 거죠. 자, 그러면 엔비디아가 그 중심에는 가장 뭐 탑 GPU인데 네. 뭐 물론 경쟁 구도도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 뚜렷하게 부각되는 건 좀 안 나는 것 같고 뭐 네. 칩 얘기죠. 뭐 H100 네. 어디까지 갔죠? 블랙웰? 네. 네, 그 블랙웰은 올해 더 많이 팔릴까요? 양산 체제? 블랙웰이 지금 발열 문제가 아직은 완벽히 잡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6개월 정도 대량 생산에는 한 4, 5개월 이상 좀 밀릴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것 자체가 엔비디아 주가를 크게 위협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블랙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기존 제품들의 판매가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어쨌든 엔비디아 제품을 지금 대체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브로드컴이 이제 주문형 AI 칩을
연말에 시제품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건데 이건 목표인 것이죠. 성공한다, 실패한다를 우리가 또 가늠할 수 없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또 그것은 어떻게 보면 특정 기업의 어떤 시스템에 맞춰서 제품이 출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범용 제품으로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범용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여전히 뭐 최소 2, 3년은 대부분 주도할 거라는 전망이 좀 있다 보니까 블랙의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또 뭐 중국 규제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만 사실은 뭐 중국 자체는 이미 로컬 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중국 기업이 대부분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의 제품은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 부분 이미 좀 주가에 반영됐고 오히려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마이크론이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감산을 한다라는 부분들 네. 이런 효과가 오히려 조금은 이제 랜드 감산? 랜드라든지 디램도 네, 이미 좀 감산이 들어가고 있는 수익성이 안 나는 그쵸. 것들. 네,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업황은 상반기, 하반기까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이후에는 또 개선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일단 악재, 그러니까 실적 하락은 이미 주가에 선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연말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좀 일부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확고한 지위에 대해서. 근데 이 블랙웰이 됐건 뭐 어떤 칩을 생산하기 위한 그 이런 붙는 것 중에 가장 포인트가 지금 뭐 HBM에 연결된 그 장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본딩 장비, 뭐 드릴링 장비, 뭐 이렇게들 얘기 많이 하는데 HBM이 결국에는 이게 적층을 계속 누르다 보니까 아까 그래서 발열 문제가 네. 전력이 확 들어가고 좁은 공간에 뭔가 집적이 높아지고 층을 쌓고 하다 보니 발열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자, 그러면 이 발열 문제와 그다음에 기타 붙는 장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풀어봐 주시겠어요? 일단 뭐 발열 문제에 관련해서는 이제 국내 기업들이 아무래도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하단에 이제 소부장 기업들이 같이 수혜를 좀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찌됐건 이 발열 문제라는 게 우리가 고집적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어떻게 보면 좁은 공간에 상당히 이제 많은 반도체들이 밀집하게 되는 그런 현상에서 나타나게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결국 우리나라가 이제 이번에 유명해진 게 어찌됐건 또 메모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 메모리 분야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 수율 문제가 굉장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K하이닉스가 이 HBM 분야에 있어서 수혜를 볼 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그것도 좋지만 조금 더 폭발력을 원하시는 분들은 시총이 낮거나 그 하단에 소부장 종목들을 또 원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쪽에서 보실 때는 수율 문제에 해결을 해줄 수 있을 만한 과거에는 이제 반도체 쪽에서 소재나 장비 쪽에서 혁신이라든지 그리고 그쪽 수급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장비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AI발 수요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수율 문제가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비 쪽이나 수율 문제를 특히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한 기업들 위주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집중해 보시면 어떨까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장비 쪽도 뭐 결국에는 그 뭐 TC 본딩 같은 경우는 뭐 한미반도체. 네. 한미반도체가 지금 뭐 글로벌로 가장 탑이죠. 네, 물론 그 경쟁 구도에 뭐 약간 공정은 좀 다르지만 여러 업체들이 또 언급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한미반도체인 것 같고. 자, 그러면은 뭐 기업을 조금 압축해서 뭘 선택한다고 한다면. 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지금 강한 종목이 더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반도체가 아성이 뭐 독점 체계가 무너진다 어쩐다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다른 업체가 그 엄청난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건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다시 한미 반도체가 한 8만 원대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네. 죄송합니다. 7만 원대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지금 거의 10만 원을 다시 회복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경쟁자가 없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좀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들을 좀 같이 보면서 보실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오늘 강한 종목군들이 기존에 강했었던 종목군들입니다. 그러니까 PSK홀딩스 결국 후공정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기대감이 있었는데 최근에 주가가 하락을 좀 많이 나왔었던 기업이죠. 한미반도체 비슷하게. 그리고 오로스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말씀한 적층을 쌓다 보니까 이게
균일하게 그렇죠. 이게 딱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걸 계측하는 걸로 상당히 유명했었던 기업인데 또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었던 정밀 계측. 그렇죠. 정밀 계측 쪽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오늘 또한 15% 정도 상승하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파크 시스템 이런 데도 원자현미경으로. 그렇죠.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 오히려 신고가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약세를 띌 때도 오히려 고점을 갱신하면서 신고가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 원자현미경이 전공정에서 후공정으로도 이제는 새로운 납품이 새로운 매출이 생성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추세가 살아있는 거는 사실은 좀 파크 시스템스 하나고 최근에 좀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는 작년 초에 HBM 관련해서 강했었던 뭐 PSK 홀딩스, 뭐 한미반도체 뭐 이런 기업들이 아닐까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네. 이제 오히려 에이직 디자인 하우스 쪽은 조금 쉬어가고 있지만 저는 이쪽도 계속해서 저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섹터가 아닐까 판단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뭐 다 산업이 조금 넓어지고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흥미롭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워낙 그 이 심리 자체가 다른 영향, 외부의 영향으로 좀 엉망이 되어 있지만 잘 나가길 바라고. 자, 그다음에 다음 주제는 이제 드론인데 또 영상들을 많이 접하셨겠지만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러시아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가 않고 북한의 병사들이 파병을 가 있고 하는 이슈들이 있잖아요. 근데 막 드론이 이제 군사용으로도 많이 쓰이기 수밖에 없는 사실 세대가 그렇게 가니까. 네, 그렇죠. 자, 거기에 이제 아까 맥락은 똑같습니다만 CES부터 출발해서 이제 뭐 어떤 이런 디바이스 전자기기들이 감각기관의 발달, 뭐 이 말을 알아듣고, 그다음에 뭐 손짓 모션을 보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브레인으로 판단. 이게 이제 칩으로 한 엔비디아나 GPU가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타고 다닐 거냐, 그게 이제 자율주행이 될 거고, 아니면은 뭐 걸어 다닐 거냐, 그러면 이제 로봇이나 뭐 이런 팔에 될 거고. 비행을 할 거냐면 드론이잖아요. 그렇죠. 자, 드론도 하나의 큰 화두 아주 굵직한 것 같은데 드론으로 좀 가보죠. 네, 일단 드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방산 키워드랑 그동안 많이 좀 엮였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뉴스나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도 접하셨겠지만 최근까지도 그렇고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각종 이제 국제전이 좀 이루어지기도 했고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중동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이제 러우 전쟁은 굉장히 좀 오래되기도 했죠. 여기서 이제 드론을 통해서 공격을 했다, 뭐 폭발물을 실어서 거기서 인명 피해가 있었다. 이런 이슈들이 이런 전쟁 이슈가 나올 때마다 첨단 기술이 접목되고 있구나. 거기에 이제 드론이 접목되기 시작했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드론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쓰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방산 키워드랑 좀 엮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먼저 보시는 게 좋겠고 저는 가급적이면 그걸 미세하게 작동하는 게 솔루션 쪽이 좀 중요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모션 솔루션 쪽이나 이런 쪽으로 방산 키워드랑 같이 엮어서 보시는 게 중요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갑자기 드는 생각이지만 드론도 움직여야 되잖아요. 에너지 동력이 필요할 텐데 예전에 드론은 커서 거기에 이제 뭐 이 등유 같은 거나 이렇게 기름을 넣는 드론도 이전에 있었고 요즘 그렇게 갈 수는 없죠. 전기로 갈 텐데 충전을 해서 한번 가서 써버리는 군사용 드론, 뭐 자폭용 드론이 될 거고, 그거는 이제 충전이 굳이 필요하지는 않고 1차 전지가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 갔다 오면은 2차 전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2차 전지하고 드론도 분명히 맥락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동안은 뭐 전기차 때문에 너무 뭐 이게 많았잖아요. 드론으로 가서 초소형 2차 전지, 네. 소형화? 이런 쪽은 어떨까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2차 전지 쪽이 드론에 관련해서 영향을 좀 덜 받고 부각이 있는 것 되진 같아요. 않고? 부각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앞에서 말씀하신 그 군사용이라든지 또 여기 관련된 솔루션, 그러니까 이 운영을 하는 이런 쪽에 대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고 또 AI가 그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팔란티어는 계속해서 신고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하드웨어 쪽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이지 않나. 왜냐면 아무래도 이 기술력이라는 게 대부분 약간 중국 업체라든지 특정 기업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좀 국내 기업에서는 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창대 대표는 어떻게 뭔가 좀 확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업이라든지 이렇게 좀 세부 들어간다면 드론? 저는 이제 드론도 정말 좋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산 키워드를 계속 엮어드리고 있는 이유가 이제 트럼프 정권 들어서게 되면은 결국에는 방위비 증가가 저는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방산 기업 중에 가장 유명한 기업이 뭐가 있을까? 그룹 대표적이죠. 차원에서는 하나그룹이라고 네.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그룹에서 좀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확장성을 이제 기대해 보면 드론과의 연결성도 나올 수 있겠다라고 그렇죠. 기대를 하고 에이사 있거든요. 레이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 시스템 쪽을 저는 좀 주목해 보고 있는 시점이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쪽의 연결성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드론 관련주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등식화시켜서 작은 기업들 물론 관련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혀 없다라는 건 아닌데 진짜 수익성으로 되는지 아니면 미래의 확장성이 리얼리티를 좀 갖추는지 이것도 봐야 되는데 한화 시스템을 오히려 보시는군요. 여보세요? 저는 코난 테크놀로지를 좀 집중해서 좀 보고 코난 있습니다. 테크놀로지? 네. 코난 테크놀로지가 이제 네, 약간 한국항공우주가. 네. 한국항공우주가 지분도 갖고 있고요. 네. 또 SK텔레콤도 한 20% 이상 지분을 가지고 맞아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국책 사업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상당히 국방부 관련된 그 예산을 많이 그 관련 정책을 좀 펼치고 있고요. 드론 관련해 가지고 이제 군사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요로 관련된 솔루션을 좀 제공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선정이 되면은 바꿀 수가 없는 부분들이 좀 그렇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부분 군사는 육해공이 같이 협업을 하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매출이나 어떤 기여도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코난 테크놀로지를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면 충분히 좋은 기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죄송합니다. 뭐 드론이 이제 많이 보편화되면 군사적으로는 전투기에서는 가장 지금 핵심이 떠오르는 게 F-35인가요? 네. 네. 뭐 22 랩터도 있지만 우리 KF-21 네. 있죠. 근데 이 전투기가 쓸모가 없어지는 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KF-21 같은 경우는 커난 테크놀로지를 인수했을 당시 네. 제가 알기로는 모체가 뜨고 그다음에 드론을 밑에다 다는 그 이스라엘 기술일 거예요 아마. 코난 테크놀로지 기술 중에 하나가 그 듀얼, 그러니까 그 새로운 뭐라 그럴까요? 복제 네. 그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할 수 맞아요.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전투기를 했을 때 드론을 복제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렇죠. 작전 수행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가 뭐 단편적인 것보다 이렇게 좀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내고 관련 기업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찾고 이렇게 좀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다시 맡은 이후로 좀 엉망을 만들어서 네, 아직입니다. 잘해봅시다. 네. 자, 이 시장 킥, 이슈킥이었고요.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였고요. 오로라 투자자문의 유창희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